자, 3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결국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데이터는 결국 여러 개의 변수로 있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변수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에서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 설명할 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 개의 이렇게 쓸게요. 이제 종속 변수가 있거나 여러 개의 x1, x2, x3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결국 데이터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 처음 보시든 이미 보셨든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2차원의 데이터라고 하면 각 시점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거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적되어 쌓일 겁니다. 근데 어떤 값들이 쌓이냐? 뭐 몇 개의 독립 변수 또는 몇 개의 종속 변수, 그 변수 하나의 컬럼, 하나의 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 여러 개의 변수들이 묶여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빅데이터로 갈수록 이 데이터의 개수는 단순히 로우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컬럼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진 건 좋고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많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도대체 이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도대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y가 이게 뭐 GDP라고 하는데 아니면 X1이라고 하는 게 뭐 인구 수라고 하는데 아니면 X2라고 하는 게 마트의 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데이터라는 게 믿었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와 패널 데이터 차이가 뭐라고 했죠? 안에 값들이 비어 있거나 이상한 값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라고 하고 그냥 로우의 형태를 이걸 완벽하게 잘 정처리를 끝낸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컬럼, 특정한 변수, 독립 변수가 마트 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 수가 10, 20 여기 있을까요? 10, 20, 30 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5천. 이건 뭐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천이 아니라 뭐 무한대, 인프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상한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르는데 뭐 5%, 3% 갑자기 어느 순간 100% 이럴 수도 있어요. 어?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이상한 값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로우가 뭐 수십만 개, 수억 개, 수천 개가 됩니다. 너무나 많고 실시간으로 쌓이면 끝도 없습니다.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수가 지금 4개밖에 없지만 실시간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억 개가 쌓입니다. 환장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름만 보고 Y라는 이름은 GDP입니다. X1은 인플레이션입니다. X2는 마트수입니다. 그냥 믿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네.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상관관계, 인과관계 결국 이 세 가지는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 데이터끼리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를 알아야
이 데이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혹시나 데이터에 에러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이상한 값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없애거나 지우거나 대체하거나 그렇게 전처를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각화 내용은 아니고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바로 3장에 있는 기술적 분석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자가 주 목적입니다. 주 목적. 그 중에 첫 번째 3.1 중심 통계량, 3.2 변동 통계량, 3.3 형태 통계량 이 세 가지를 먼저 하고 잠깐 끊을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 데이터가 y, x1, x2, x3이 있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특정 변수를 뽑은 다음에 값들이 너무 많더라. 자, 다양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의 변수,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숫자로 나한테 알려주겠니? 그걸 해결하는 게 중심 변동 형태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심 통계량,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측정한다. 흔히 대표적으로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확률에서 배울 때 기대값, 평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측정 계산되는지는 배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셀 수 있는 유한계일 때는 이산형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거의 기대값은 각 변수 값과 그 값이 발생할 확률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연속형도 마찬가지인데 각 확률 변수의 값과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무한계만큼 더하는 게 연성역 확률 변수를 따르는 데이터의 기대값 또는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배웠고 다시 배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중심 통계량일 저는 세 개를 소개할 겁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를 소개할 거고 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느껴봐야 합니다. 사실 이 통계라는 게 등장하게 된 게 원래는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처음에는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누구는 100원을 내고 누구는 10원을 내고 누구는 50원을 내고 다 계산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빅데이터처럼 인구수가 무진장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세금의 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치고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 세금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잘 거친 건지 제대로 거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세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세금은 1,500만이래요.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000명 이건 10,000명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00명인데 1,000만 원을 걷었어. 근데 10,000명인데 1,500만을 걷었어? 그렇죠?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럼 1인당 10,000원씩 낸 거고 이건 1인당 1,500원을 낸 거죠. 그렇죠? 이런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세금을 걷는데 총양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세금이 잘 거친 건지 누가 중간에 삥땅 친 건 없는 건지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만 모르겠다. 이 인구가 몇 명인지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를 낸 거야? 이런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전체 총 세금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엔 1인당 1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1인당 1,500원을 낸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중심 통계량인 평균을 사용하여 이런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상식적으로 인구가 뭐 늘어난 거는 늘어난 비율만큼 1인당 유사한 금액을 냈다고 쳤을 때 훨씬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국가가 전체의 세금 양도 확인하는데 1인당 평균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는 건지도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GDP 말고도 1인당 뭐 국내 총생산, 한 명이 생산하는 뭐 생산량 이런 거를 뭐 GNI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실제 평균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인당 예를 들어서 1만 원 냈습니다. 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가 1000명이면 1000만 원 거친 거구나. 이렇게 역행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위한 평균이 등장한 겁니다. 실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아마 위키피디아 연결될 거고 다양한 평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평균도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평균은 전체 양을 개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각 값이 발생한 확률을 곱해서 더하거나 이 방식만은 알고 있지만 사실 학문적으로 이 평균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평균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평균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 무게를 표현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데 중앙값과 최빈값은 왜 알아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예를 들어서 A 국가의 1인당 평균 세금은 1만 원. 그리고 B 국가도 1인당 평균 세금은 1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총 인구가 10명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0명이고 각각 얼마를 냈나 봤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1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1만 원인 거예요. 1인당. 그런데 B 국가는 1, 2, 3, 4, 5, 6, 7, 8, 9, 10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를 냈는지 봤더니 1번이 10만 원을 냈어요. 나머지는 안 냈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1인당 평균 세금의 양은 동일합니다. 이게 평균의 왜곡이에요. 평균이 전체적으로 중심적인 숫자를 표현하는 건 맞는데 이 중심이 A 국가의 경우에는 1만 원인데 가운데 정도의 뭐 인덱스 사람이 근데 B 국가의 경우엔 가운데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도 대부분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1인당 1만 원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죠. 이게 평균의 단점입니다. 평균은 전체 집단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긴 하는데 실제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정규 분포처럼
가운데로 몰려 있을 때나 중심적인 특성이 가능하고, B 국가처럼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안 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와 많이 벗어난 형태를 띠는 세금의 분포에서는 평균값이 실제로 체감할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내가 10,000원 냈다고? 10명 중에 9명이 세금을 안 냈는데요? 근데 1인당 1만 원 냈대요. 전혀 체감할 수가 없죠.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대신하여 중앙값이라는 걸 개발한 겁니다. 이건 양극단적인 값이 평균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극단적인 값을 다소 피해보기 위해 발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다 내는데 등수를 내는 겁니다. 등수. 이 세금의 크기라고 할게요. 1위부터 100등까지 세금을 등수로 다 내고 딱 가운데를 잘라서 50등, 50등이 위치한 사람이 낸 세금의 양, 그걸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명은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다 0원을 냈습니다. 이거의 중앙값은 얼마죠? 0입니다. B 국가의 평균은 1만 원인데 B 국가의 중앙값은 0원이고 A 국가의 평균도 1만 원인데 A 국가의 중앙값은 1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값을 같이 보면 실제 그 국가에 구성하는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혹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건 아닌지를 제외시킬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운데 정도 위치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양,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값을 개발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빈값은 무엇입니까? 최빈값은 우리가 세금의 양을 어떤 사람은 1원 내고 어떤 사람은 2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이럴 수 있죠. 이걸 몇 명인지 봤더니 이런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최빈값은 마찬가지로 평균과 중앙값을 대신해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냐면 시민들이 많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거 3원이라고 할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의 숫자는 무엇이니? 인 겁니다. 전체 시민 중에 가장 많은 사람, 많은 빈도의 사람이 낸 세금의 양은 3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는 이런 분포예요. 5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낸 세금의 양은 5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중심적인 특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수치로 최빈값도 함께 많이 봅니다. 이렇게 중심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즉 데이터에 다시 돌아와서 특정 변수 x에 대한 중심값 평균은 얼마니, 그리고 혹시 극단값이 있다면 50등에 해당되는 중앙값은 얼마니, 그리고 혹시 중복된 값들이 있을 건데 가장 많이 중복되어 표현된 값은 무엇이니? 바로 최빈값입니다. 이 세 개를 통해서 데이터의 중심적인 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정리한 게 바로 평균값, 하위 50등, 상위 50등, 중앙값, 등수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특정한 값, 최빈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을 낸 분포에 대해서 중앙적인 특징을 잘 알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쓰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A 국가와 B 국가를 가지고 올게요. 둘 다
세금의 1인당 평균값은 1만 원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A 국가의 세금의 범위를 봤더니 이 국가는 5,000원에서 1.5만 원이에요. 반면 B 국가는 범위가 0원에서 5만 원이에요. 다르죠. 둘 다 동일한 평균값일 수 있습니다. 혹은 둘 다 중앙값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빈값도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통계량은 이 두 개의 국가가 동일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전체 세금의 양은 뭐 1,000만 원이라면서 1,500만 원이라면서 이럴 수도 있죠. 이 수치에 비해서 1인당 1만 원 얘기하니까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이것보다는 도대체 1인당 내는 게 1만 원인 거 알겠는데 사람들이 주로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세금을 어느 정도의 분포로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A의 국가는 이 정도로 퍼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예를 들어서 한 70%는 이 정도 범위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평균값은 1만 원인 거였어요. 반면 B 국가는 전체 국민들의 한 70%가 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평균값은 1만 원이었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A 국가보다 B 국가가 좀 더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이 내는 사람의 비율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세금의 수입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금의 양을 좀 더 간접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심 통계량뿐만 아니라 바로 데이터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 측정하는 변동 통계량을 다시 개발하여 등장시킨 겁니다. 우린 이미 이거를 배웠습니다. 확률에서. 바로 기대값의 오차라고 얘기했죠. 또는 기대값에 퍼져 있는 정도인 분산입니다.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 그래서 이산형일 때, 연속형일 때 각각의 확률 변수가 기대값에서, 분포의 기대값이죠. 가운데 값.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값을 모두 제곱한 다음에 각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이 분산이었습니다. 기대값의 오차인 분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연속형의 경우엔 무한대로 더하고 이산형인 경우엔 유한계만 더한 것 뿐이었지, 결국 기대값에서 각 값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건 동일했습니다. 이때 분산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용어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낸 세금의 양이 30원, 26원, 22원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합은 78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세 개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26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통계량 평균입니다. 이 평균을 구했고, 구한 평균을 사용해서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계산하면 바로 x 빼기 기대값 하면 30 빼기 26, 4, 26 빼기 26, 0, 22 빼기 26,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각 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편차라고 합니다. 데비에이션. 이 편차의 합은 모두 0이 됩니다. 그리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이걸 모두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6, 0, 16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편차의 제곱을 variation,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변동을 다 더했습니다. 변동을 다 더하죠. 더한 다음에 실제로 개수가 3개이긴 한데 3개 대신에 2로 나눴습니다. 그건 자유도적인 측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야 분산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0이 하나 있죠?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3으로 나누지 않고 2로 나눕니다. 그리고 2로 나눌수록 좀 통계적 표현이긴 한데 전체 집단의 분산과 훨씬 가까워집니다. 학수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3 대신에 2로 나눕니다. 그냥 그런 데가 어려우시면 0이 하나 있죠? 그냥 2개만 나눠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 편차의 제곱의 합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산을 제곱한 게 좀 찝찝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외로 여기엔 나와 있지 않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 분산값은 이 데이터의 최소값에서 최대값 차이를 얘기해 주진 않아요. 대략적인 분포에 퍼져 있는 정도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서 중심 통계량에도 그랬지만 항상 극단값이 문제예요. 극단값이 있으면 평균도 왜곡됐었죠. 혹시나 그 극단값이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분산 이외에 레인지라고 부르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도 통상 많이 보는 변동 통계량 중 하나입니다. 분산은 대략적인 범위지만 좀 더 확실하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대한 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기대값이 1만 원이고 분산이 아까 전에 0원부터 5만 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최소값은 0원이었고 최대값은 5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엄청 큰 돈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제로 극단값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를 계산해 보면 평균은 1만, 분산은 0에서 5만 사이가 나오는데 이 범위는 5억이 나와요. 놀라운 거죠. 이런 극단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위도 변동 통계량으로 통상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 통계량, 변동 통계량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형태 통계량입니다. 형태. 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분포가 있는데 분포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규 분포는 이런 형식이 생겼죠.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이런 종 모양일 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A, B 국가를 비교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분포가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평균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중앙값이 크고 그 다음으로 최빈값이 큽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평균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앞에서 제가 A 국가는 평균이 1만 원이었고
그리고 중앙값도 1만 원이었어요. 근데 B 국가는 평균 1만 원. 근데 중앙값은 0원이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사실 무슨 뜻일까요? B는 극단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렇게 뭐 해석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실제로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확인하는 통계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스퀘니스, 외도입니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로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가 측정하는 게 외도입니다. 이 A, B 국가를 예를 들면 B 국가의 경우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 B 국가의 세금을 집행되는 전체 시민들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런 그림인 겁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 무언가 세금을 적은 양을 많이 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수로 보면 실제로 그랬죠? 10만 원 내는 사람이 한 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0원 냈어요. 그렇죠? 맞죠? 이런 모습이죠? 굳이 이걸 평균 중앙값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스퀘니스만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지,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세금을 큰 금액을 내는 사람이 많은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A 국가의 경우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았죠. 물론 최빈값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정규 분포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1만 원씩 냈죠. 실제로는 이런 분포였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쨌거나 거의 좌우가 대칭인 동일한 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로 편향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스퀘니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실예로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기업과 B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둘 다 투자 수익률은 5%라고 합니다. 이것만 딱 듣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중심 통계량만으로는 조금 불안하죠? 죄송한데 중심 통계량 말고 변동 통계량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A 기업은 실제로 분산, 퍼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면 대략 그걸 반영했을 때 마이너스 3%에서 뭐 10%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B는요? B도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3에서 10%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개만 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그냥 둘 다 반반 투자하면 되죠.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죄송한데 이거 외도가 어떻게 됩니까? 분포를 그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A를 봤더니 이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A는 뭐 이런 분포라고 할게요. 반면 B는 이런 분포입니다. 이렇게. 이게 A고 이게 B예요. 자,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A든 B든 평균은 수익률이 0을 기점으로 A도 5%, 0은 좀 그렇네. 5라고 할게요. 5%. 가운데가 5라고 쓰는 게 좀 더 눈으로 봐도 리즈너블한 것 같습니다. 5%. 5%라고 하고 A의 투자 수익률 5%입니다. B의 투자 수익률 5%입니다. 분산도 마이너스 3에서 10까지, B도 마이너스 3에서 10이라고 할게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분포를 봤더니 0이 이쯤 있다고 할게요. 0이 A랑 B 중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걸 좀 해석을 하면 A 기업은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혹은 B 기업은 플러스 수익 내는 것보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비율이 그 횟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을 위해서라도 외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이 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심과 변동 통계량이 동일하더라도 외도를 확인함으로써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외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첨도라는 게 있습니다. 첨도는 실제로 분포가 얼마나 뾰족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이 정규 분포입니다. 빨간색 정규. 근데 여기서 초록색은 빨간색보다 좀 더 뾰족하죠? 반면 녹색과 파란색은 빨간색보다는 덜 뾰족합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뾰족해봤자 결국 이 모든 분포는 중심 통계량은 모두 같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그래프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뭐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변동 통계량도 비슷할 겁니다. 퍼져 있는 정도가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 통계량도 좌우 치우침이 없죠. 통일합니다. 환장하는 거죠. 근데 첨도를 왜 봐야 합니까? 사실 첨도를 보는 이유는 첨도의 정의가 뾰족함의 정도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 뾰족함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실제는 뾰족함이 아니라 이 극단값이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면 뾰족할수록 흔히 여 끝에 있는 것을 테일이라고 하는데 끝에가 두텁습니다. 파란색은 꼬리가 아예 없죠. 꼬리가 없고 녹색도 꼬리에 들어갈랑 말랑하고 빨간색은 꼬리가 이 정도 있죠. 검은색은 더 많죠. 끝이 안 보이죠. 그렇죠. 즉 뾰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테일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두꺼운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가 있죠. 자, 지금 이 4개의 분포가 중심 통계량, 변동 통계량, 외도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투자 수익률이라 쳤으면 이 4개의 기업이라고 치면 이 4개의 기업은 모두 평균적인 수익률, 수익률의 변동성, 수익률의 외도 다 같은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중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파란색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검은색과 파란색만 비교하면 검은색은 똑같은 평균 수익률이 파란색과 같은데 수익률이 아주 높거나 수익률이 아주 낮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면 파란색은 그런 극단적인 수익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적은 마이너스 또는 아주 적은 플러스 이 정도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즉 수익이 나도 조금, 손실이 나도 조금 변동이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움직이는 기업과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를 움직이는 기업은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커터시스라는 첨도만 알면 꼬리가 더 두꺼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극단값이 더 많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비즈니스적으로 아마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A부터 Z까지 모든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비즈니스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비즈니스에 대한 매출 분포를 보면 고객들이 매출 분포를 봤을 때 이런 분포가 많이 나옵니다. 흔히 뭐 이런 분포. 여기서 X는 매출, Y는 고객수.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돈을 지불을 많이 하는 고객의 수는 적고 통상 좀 자잘한 작은 금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물건을 사는 고객은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통상 한 20%. 이 선이 좀 애매하네요. 선 여기 그려야겠네. 이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통상 전체 매출의 80%는 전체 고객의 20%에서 발생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합해서 100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위 매출의 20%는 전체 고객의 80%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 상위 20%의 고객을 우리는 뭐 VIP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VIP 고객을 우대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돈을 많이 내주기 때문에 우대하는 거예요. 사실 충성 고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존은 생각을 바꿉니다. 아마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은 당연히 VIP 우대, VIP가 원하는 물건을 많이 진열하고 이 VIP를 위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오히려 80%를 타겟으로 합니다. 타겟.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 극단적인 값을 일으키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일으키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이들을 타겟을 했고, 그래서 이들을 맞춤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 매출이 20%가 아니라 30, 40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는데 원래 그림은 그랬는데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뚝 잘라서 뚝 잘라서 하위 80%가 일으키는 이 20%의 매출을 증가시켜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30%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무슨 상관인데요? 자, 분포가 뾰족해졌죠. 그렇죠? 뾰족해지면 당연히 이렇게 돼서 훨씬 심하긴 한데 이렇게 됩니다.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실제로 빨간색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80%의 고객을 좀 더 그들의 매출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꼬리가 길어진 거예요. 꼬리가.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아마존은 테일 비즈니스를 합니다. 테일 비즈니스. 그래서 가운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두껍게 해서 뾰족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값은 이 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아니 더 큰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도 늘리고, 그리고 이 중간에 손해 보겠죠.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하위 80%로 인해서 매출이 훨씬 커지고, 그리고 고객 수로 봐도 훨씬 많은 충성 고객이 생깁니다. 왜냐? 여기의 인원수보단 여기의 인원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뾰족해지면 테일도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VIP도 수는 줄어들지만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간단하게 지금 통계 첨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나오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첨도 하나만으로도 실제 비즈니스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결국 단순히 지금 뭐 데이터를 형태를 보기 위해 배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정보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외도, 첨도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결국 외도는 편향된 정도, 첨도는 뾰족한 정도인데, 그럼 값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정규 분포에서 외도는 0입니다. 이 빨간색 정규 분포의 첨도는 3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많은 용어를 얘기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사실은 이 숫자 두 개입니다. 컴퓨터가, 파이썬이, 많은 통계 패키지가 수많은 정보를 다 계산해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일일이 분산 계산하고 외도 계산하고 안 합니다. 다 줍니다. 다 주면 데이터를 보고 내 데이터가 외도가 3이네? 첨도가 10이네? 이걸 보고 정규 분포보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그리고 정규 분포보다 얼마나 뾰족하고 테일이 두꺼운지,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손으로 계산해서 첨도 계산했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고요. 이거 외도, 첨도 이름도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 용어와 계산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규분포의 외도가 0, 정규분포의 첨도가 3이니까 이 숫자와 비교해서 내 데이터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얼마나 뾰족한지, 얼마나 꼬리가 두터운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도와 첨도를 정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치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제가 극단값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랬죠? 여기서도 극단값에 따라서 평균이 왜곡될 수가 있다 얘기했었고, 그렇죠? 극단값에 따라서 첨도가 커질 수도 있죠. 극단값, 꼬리가 두터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극단적인 값을 이상치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극단값을 이상치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이런 이상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상한 값이 있으면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상치의 중요성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한번 용어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상치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아래와 같은 정규 분포에선 양 끝에 있는 값을 이상치, 극단값이라고 했습니다. 즉, 통계 분포적으로 양 극단에 있는 값은 주로 옛날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 이상치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상치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처음 보시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위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 이게 무엇이냐? 사실 이 정규분포라는 걸 그리면 뭐 이런 표현도 뭐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쵸? 자리 쓸데없이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물론 시각화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박스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의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전체 분포에서 등수를 매깁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아마 이 x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1등, 2등, 3등, 4등 쭉 나가겠죠? 꼴등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 중에서 50등에 위치하고 있는 값, 지금 정규분포에서는 평균과 중앙값이 같죠? 이 값을 메디안이라고 하고 하나의 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50등 말고 25등 그리고 75등, 즉 상위 25등 또는 하위 25등 아니면 상위 25등, 상위 75등인 값을 퀀타일이라고 해서 Q3, Q1이라고 합니다. 사실 메디안은 Q2라고도 합니다. First quantile, Second quantile, Third quantile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용어보다 중요한 건 상위 25등, 50등, 75등인 겁니다. 그 수치를 딱 찍어서 박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레인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레인지라는 거 배웠죠. 그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Q1과 Q3의 차이를 인터퀀타일 레인지의 약자인 IQ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IQR을 1.5배 합니다. 1.5배. 그래서 Q3에서 IQR을 1.5배한 값, 그 위치에 직선을 긋고 그리고 마이너스한 값에 직선을 긋습니다. 이걸 몇 등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 수치에 따라 다르니까. 등수는 알 수가 없고 상대적으로 이 전체 크기의 1.5배 정도를 상한과 하한을 그냥 표시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검은색 직선을 벗어난 이 녹색으로 표시된 데이터 값, 이 값을 전통적으로 이상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거를 이상치, 이상한 값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저 극단값 정도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극단값.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규분포만 보면 그냥 종 모양이네? 사실 좀 감상적인 표현인데 반해 박스 플랫은 정규분포든 정규분포가 아니든 분포랑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분포랑 상관없이 상위 25등, 50등, 75등 이걸 박스를 그리고
그거에 양극단 1.5배를 한 IQR의 1.5배를 한 상한과 하한을 그린 다음 그 범위를 벗어난 극단값을 표시하여서 좀 더 분포를 통계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정량적으로 자세히 표현한 시각화 그림을 박스 플랫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녹색이고 요즘은 극단값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range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range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였습니다. 바로 가장 큰 플러스 위치한 녹색과 가장 작은 마이너스에 위치한 녹색 이 두 개의 수치 차이가 바로 레인지였던 거예요. 이건 레인지고 25등과 75등 사이의 차이는 인터퀀타일 레인지인 겁니다. 용어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플랫이 저는 지금 이상치를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하긴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정말 많은 통계량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값 설명하죠. 그리고 이 박스가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검은색은 동일하다고 치고 바로 치우침 정도 외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외도 그리고 첨도 설명 가능합니다. 즉 극단값이 많을수록 이 녹색의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박스 플랫을 통해서 거의 중심 통계량, 변동 통계량, 형태 통계량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표현되는 정말 심플하고 파워풀한 그림이 박스 플랫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설명한 걸 요약드리면 결국 우리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중심 통계량, 변동 통계량, 형태 통계량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용어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필요한지 설명드렸고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정말 중요한 많은 통계량을 다 한꺼번에 표현한 박스 플랫이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 각 변수들을 이렇게 박스 플랫을 그려본다면 각 변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